안녕하세요. 세계 주식 일주 떠나는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저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사실 너무 좀 이렇게 붕붕 뜨는 그런 방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5월의 첫 번째 거래 증시 분위기를 좀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변화 상황이 있으면 체크해 드리면서 방송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토요일은 비가 왔다가 일요일은 굉장히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날씨가 쨍했잖아요. 요즘에 좀 이리저리 날씨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오락가락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또 마인드 컨트롤, 이럴 때는 약간의 여유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6시간 30분 하루 종일 또 시장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리프레시하는 이 시간 또 세계 주식 일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저희가 가려면은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지 게시판 상황 살짝 보면서 출석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지금 주미영 님도 계시고, 낙화유수님, 이렇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방송을 통해서만 보고 계시고, 약간 좀, 부끄러워서 게시판에 글 남기기 힘드신 분들도 이렇게 한 줄, 두 줄 남겨주시면 집단 지성으로 저희 여행이 조금 더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각국에 대해서 저도 못 가본 나라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들에 대해서 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이야기를 더 보태주시면은 풍성한 그런 여행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우리 어이제 앵커도 오늘은 세이호 하면서 함께 와줬고요. 피터팬님 저도 있어요 해주셨네요. 필명이 약간은 좀 나딕지는 않은데 바꿔주신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살짝 부끄러워하시다가 또 최근 들어서 게시판 함께 해주신 건지도 살짝 궁금한데 피터팬님도 계시고 주미영님 이렇게 또 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여행을 떠나볼지 오늘은 힌트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맞춰주세요. 왜냐하면은 세계 주식 일주가 이제는 굉장히 많은 국가를 다녔습니다. 10여 개국 이상의 국가를 다녔기 때문에 남은 국가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국들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동안에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국가가 미얀마도 저희가 이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전 세계 이 최초의 주식시장이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또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가운 마음으로 좀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될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또 힌트 보면서 어떤 국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오늘도 지도 힌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지도만 봤을 때는 딱 눈에 드러나는 특징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힌트로 드렸어요. 첫 번째부터 너무 쉽게 드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게다가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옆에가 지금 바다인지 육지인지 전혀 알 수 없게끔 그 땅덩어리만 딱 하나를 해놨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변이 인접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섬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 국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렇게 영토로 좀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비교적 이렇게 국경이 좀 반듯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국경도 좀 반듯한 것 같고 지도만 봤을 때는 큰 특징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슬슬 정답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어디에도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거나 유출을 하지 않는데 이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지도 힌트 나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맞춰주시면 제가 살짝 좀 당황하게 되거든요. 이 힌트는 어디일까요? 앞서서도 미국을 제가 소개를 드릴 때 독수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주식 일주에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조류가 되겠습니다. 닭이 있어요. 닭. 아무래도 수탉인 것 같죠? 그래서 이 닭과 관련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 힌트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힌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가 저는 쉽다고 생각해서 세 번째를 이렇게 사진으로 힌트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아 이게 뭐지? 오히려 더 헷갈린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백화점하고 관련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세 개의 힌트가 모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신 걸 보니까 마로니 이스님은 프랑스나 브라질인 것 같은데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아니고 소련은 뭔가요? 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도 있습니다. 스페인도 있고, 아, 마르니 깁세님이 지도 힌트에서 어떻게 맞춰주셨나 했더니 세계 지도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참고로 저는 지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성국님 오셨는데요. 중국 해주셨어요. 중국은 저희 했죠. 일찌감치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중국 자세하게 들여다 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렇게 세 가지 힌트가 모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좀 많이 맞춰주신 이 집단지성이 발휘된 그런 국가가 있었어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을 떠날 국가는 바로 네, 유럽에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죠. 문화의 중심지. 오늘 살펴볼 국가가 바로 프랑스 되겠습니다. 프랑스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힌트가 뭐냐. 이 힌트에 대한 풀이부터 좀 해드리냐면은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의 거의 중심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육지에 있죠. 해변을 인접하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탉이 프랑스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월드컵에서 프랑스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은 수탉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닭 모양의 브랜드 있죠. 여기서는 뭐 브랜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르코크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있는데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이 수탉을 상징으로 하고요. 왜 그런가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그 선행을 많이 한 프랑스의 한 왕이 있었는데 나라가 힘들어지자 일요일은 수탉을 먹어도 되는 날이야 이렇게 허가를 했고 그 이후부터 국민들에게 이 닭이 뭔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식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를 상징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백화점을 다룬 이유는요. 이 국가의 증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이 백화점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나게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프랑스 여행 가보신 분 손 지금 게시판에 글을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는 다녀온 나라네요 해주셨네요. 그리고 애니타임 님도 프랑스 이렇게 약간 좀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닭하면 남한인데 아마 저희 그 치맥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달아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치킨 사랑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좀 다녀오신 분들은 프랑스에 대한 인식이 좀 어땠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중간중간에 다뤄주세요. 그러면 프랑스 증시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메인 거래소가 어디냐면요. 많은 분들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파리 증권 거래소입니다. 파리에 있는 증권 거래소고요. 대표 지수는 CAC 40 이거를 갖다가 깨끗 40 지수 이렇게 방송에서는 많이 다룹니다. 제가 이 CAC가 뭔가 싶어가지고 약자를 막 찾아봤거든요. 찾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걸 발음을 해드리려고 몇 번을 연습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불어까지는 어떻게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어의 어떤 약자인데 깨끗 40지수 그냥 우리는 이 정도만 기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게시판에 혹시 불어에 능통하신 분들은 힌트를 좀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대표적인 게 깨끗 40지수다. 그래서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 40개의 종목군들을 묶어놓은 게 깨끗 40지수다. 코스피 지수 정도의 입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시간이 어떤가? 이 유럽 지역은 대체로 비슷해요. 점심 식사 시간 휴장 없고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우리나라보다는 2시간 더 길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차가 7시 정도 나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 1시 반쯤에 끝나는 그런 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쪽 지역이 대체로 좀 비슷한 시간대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도 비슷하게 오후 5시쯤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통의 유럽의 국가들하고 가장 전 눈에 띄는 다른 점이 이건 것 같더라고요. 유럽 하면 독일이나 영국 쪽 가격 제한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가격 제한폭이 있더라고요. 상한가, 하한가 몇 프로일까요? 맞춰주세요.
네, 지금 화이트 스카이님께서 까크 40 지수를 까꿍 지수 이렇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귀여운 별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더 기억하기도 쉬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기억이 왓슨님께서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인종차별하면 프랑스주 해주셨는데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해프닝이 좀 최근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뭔가 차별, 입세, 마로니 입세님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주셔가지고 또 몇몇 분께는 상당히 조금은 기억이 좋지 않은 나라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가격 제한폭 상한가 하한가가 우리나라가 지금 위아래로 30%죠. 옛날에 15%였다가 조금 늘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보통은 선진 증시일수록 가격 제한폭이 없거나 혹은 이게 폭이 점점 더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이 위아래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증시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증시보다도 가격 제한폭이 더 낮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증시 변동성은 제한될 수가 있어서 어찌 보면 좀 안정적이다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위아래로 10% 저거 언제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증시는 위아래로 10%여서 다른 나라의 증시하고도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게시판에 갔다 오셨는데 프랑스 갔다 오셨는데 영어가 안 통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리고 프랑스는 또 문화 강국으로서의 입지도 상당히 탄탄하고 그리고 자부심도 엄청나서 또 다른 국가, 다른 민족들에게는 약간은 좀 배타적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느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상한가 하한가 폭 말씀드렸더니 김홍래님께서 짠해 해주셨어요. 그쵸? 너무 상한가 하한가 폭이 제한적이면은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맛 안 난다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까크 40 지수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차트도 좀 눈에 띄는 게요. 보통 독일이라든지 유럽 증시 내에서도 수출 많이 하고 뭐 이런 국가들은 코로나19 이 2020년 지난해 저점 대비로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고 사상 최고치 쓰고 했거든요. 근데 프랑스 증시 한번 보시죠. 프랑스 증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아직 못 썼습니다. 한창 때 한 2001년 그때 기록했던 고점을 뚫지를 못했고요. 이때가 한 6천 라인인데 6천 라인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6천 라인을 시원스럽게 좀 뚫어내야지만이 사상 최고치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좀 주춤주춤하면서 다른 수출 주도의 혹은 경기 민감 산업 혹은 굴뚝 산업 이런 산업하는 그런 국가보다 조금은 탄력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프랑스 뉴스를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증시가 지금 맨 끝에 지금 제가 놓고 본 차트가 거의 1990년대부터 30년짜리 차트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저점 대비로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표시가 좀 돼 있는데 그때 대비로도 그렇게 다른 국가 대비로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요즘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기업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던데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 나라를 주름 잡고 있을 것인가 쫙 보시면은요. 프랑스 하면은 생각나는 기업들 지금 화면에 좀 나가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탑5가 공개됐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였고요. 대만도 IT가 좀 많았죠. 그리고 중국은 또 술 관련된 업체가 탑5 안에 두 곳이나 있었고 베트남은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대체로 시가총액 탑5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정말 신기하게도 다 명품입니다. 그냥 그 한 단어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사진 힌트 드릴 때도 이 백화점 힌트를 드렸던 게 뭔가 이 프랑스 증시의 시가총액 탑5는 그냥 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시가총액 1위가요. LVMH. 이게 뭐냐면은 루이비통 모해 헤넷입니다.
그래서 루이비통 그룹이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방위적으로 이 명품을 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화장품 업체 로레알도 이 프랑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로레알이 2위를 기록합니다. 3위가 디올, 크리스찬 디올이고요. 4위가 이 명품 중의 명품,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히는 에르메스가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제약업체인 사노피, 사노피가 5위인데 지금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5위, 사노피 한 회사 제외하고 나머지 다 패션 기업이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국가 증시가 없어요. 참 프랑스는 문화산업, 이 패션의 중심이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만 보더라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은 그러면 이 가운데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이 프랑스 증시 시가총액 1위, 이 LVMH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루이비통하고요, 모에 헤넷이라는 술 업체예요. 그래가지고 합병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업체가 이 LVMH,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넷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가방이 정말 비싸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가방 하나 살 가격으로 이 주식 한 두세 주 샀으면 훨씬 더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래서 명품백보다는 명품 주식으로서 더욱더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명품백 하는 루이비통하고 모에 헤넷이라는 또 이런 주류 업체가 합병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은 430조가량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이 업체가 프랑스 증시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설명을 할 때 한 인물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음 화면 좀 넘어가 볼까요? 이 명품 제국의 거의 제왕으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인데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넷이 여기에 지금 대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난해 있잖아요. 세계 부자 순위 3위입니다. 3위. 자그마치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게다가 명품 백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명품 회사를 산답니다. 엄청나게 이 회사를 거의 수집하다시피 사모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루이비통 그룹을 키운 그런 인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를 했던 명언 가운데서 유명한 걸 꼽자면은 명품은 사치로 마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이 명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대요. 제가 이 분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막 수소문을 해봤더니 굉장히 좀 재미난 이력이 있습니다. 원래는요 부동산 하던 분이래요.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부동산을 하다가 뭔가 회사가 힘들어졌답니다. 회사가 힘들어져서 이 돈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루이비통 그룹의 이 전에 있던 크리스찬 디올의 지분을 샀대요. 크리스찬 디올이 당시에도 이 크리스찬 디올 외에 다른 명품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었답니다. 그게 이에 그 명품 산업에 발을 담그게 된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올 지분 사고 다른 회사도 좀 사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명품 산업 하면은 대를 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명품 가방을 처음 만들었는데 아들이 대를 잇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지금 루이비통 가방을 만들고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을 해왔었는데 지분 경쟁이 붙으면서 이 사람하고 싸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 이겨가지고 루이비통 그룹을 이렇게 확 자기 품에 안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이 가방을 만들었던 창업자의 자제분들은 지금 이 그룹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프랑스 내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수합병이었다. 역사에 남는 잔인한 인수합병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 장사 수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 시장을 보는 안목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지금 애주가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모에 헤넷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술 얘기로 지금 대낮인데 네, 술 얘기로 지금 가득 게시판을 좀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과연 그러면은 이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넷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이 브랜드만 다 모아놓은 백화점을 있을까요? 전 세계에? 네, 있겠죠 아마. 이 브랜드만으로도 백화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오렌지색 보이세요?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 근데 앞서서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에 디올도 있었고 에르메스도 있었잖아요. 그게 다 패밀리예요. 패밀리. 우리도 보시면은 시총 상위에 삼성전자 있고 삼성물산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잖아요. 그게 패밀리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1위 LVMH하고 디올하고 에르메스하고 다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패밀리가 이 프랑스 증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시계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지방시, 펜디, 셀린느 뭐 이런 유명한 명품 가방 업체들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업체에다가 화장품 세포라라고요. 국내에도 좀 들어와 있는 그런 화장품 유통 채널인데 세포라도 이 LVMH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 업체는 정말 대단하구나. 게다가 지난해였죠. 티파니 인수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미국 증시 얘기할 때 한창 이슈가 됐었는데 티파니라고 그 보석 만드는 업체도 인수를 했고요. 요번에 신발 업체 토즈라고 있는데 토즈 지분 인수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LVMH의 몸집은 계속해서 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세계 3대 명품이라고 하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샤넬은 얼마일까요? 샤넬의 시가총액 혹은 샤넬이 한 주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 게시판에 좀 맞춰주세요. 샤넬이 얼마일까? 우리가 지금 LVMH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명품은 그래도 샤넬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샤넬이 얼마일까? 샤넬이 과연 이 루이비통보다 더 비쌀까? 이런 것들도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샤넬은 가격이 없습니다. 네, 이 가방도 가격이 거의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요즘엔 그런 상황이잖아요. 샤넬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자들의 지분 투자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방만 만드는 비상장 업체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공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의 매출을 하는지 얼마의 영업이익을 내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명품 산업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역시나 케빈님께서 아시네요. 비상장 아니던가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샤넬은 비상장이고요. 상장할 계획도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LVMH가 상장사 중에는 가장 큰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앞서서 이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패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맨 위에 상단에 아까 전에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그 사람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디올이 중간에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루이비통이랑 뭐 여기저기 지분이 이렇게 막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에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그 뿌리가 조금씩 나눠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 명품들은 다 패밀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LVMH 주가가 그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상장은 좀 일찌감치 했습니다. 이 종목이 1990년대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2021년이죠. 얼추 30년 정도 지났는데 상장할 당시에 주가가 20유로 채 안 됐어요. 20유로 채 안 됐고 지금은 주당 600유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이 차트가요. 한 5년 전부터 갑자기 막 이렇게 오르지 않았나요? 네. 2015년부터 명품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드라마틱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LVMH 점차 몸집이 커지면서 이 대표가 전 세계 부자순위 3위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기업인데요. 나도 프랑스 증시 좀 사보고 싶다. 프랑스 주식은 어떻게 하면 사는 거지? 명품 가방 대신에 프랑스 증시 관련된 종목이나 좀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한 곳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 증권사별로도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되는 쪽이 있고 오프라인만 되는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삼성증권하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프랑스 관련된 직접 투자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라도 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도 가능한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얘기 오고 갔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주류 얘기를 막 나눠주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프랑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그렇게 인식이 좋지는 않으신가 봐요. 약간은 오만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 인종차별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벽을 좀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이런 얘기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앞서서 이 모에 헤네시가 양주인데 프라이드 치킨에 소주 한 잔이 더 좋으신가 봐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또 이런 비싼 고급 양주보다는 국내 이런 소박한 음식이 조금 더 좀 땡기는 그런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주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한 음식에다가 소주 한 잔 캬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프랑스 증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산업의 구조가 이런 패션 산업, 문화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세계 주식 일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로 떠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좀 어수선한데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겠죠. 남은 시간도 좀 집중력 발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